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와, 그날 밤에 곽우신 기자는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었고 전화로. 맞습니다. 국회 안에 있으면서. 네, 저 국회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김은지 기자는 시사인 유튜브 진행을 하고 있었고. 네, 네. 그렇죠. 그때 떨리셨죠. 아니 사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 가지고요. 네.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방송 직전 상황까지는 굉장히 잘 기억이 나거든요. 방송 직후 상황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방송을 봐야지만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엄 해제 이후에 방송 종료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다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좀 정신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아까 같은데. 김민기 총장이 했잖아요. 우원식 의장한테 막 쌍욕했던 의원이 자기가 욕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두가 그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어떤 본성과 본질과 어떤 태도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워낙 마음이 급해서. 정신이 없죠. 그런 예. 상황에서. 그렇죠. 그때 저도 막 헬기가 뜨고 계엄군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상황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굉장히 현실감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순간에는 진짜 뭔가 어떤 그런 뭔가 걱정, 두려움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이 네. 상황 따라가가지고 내가 저거 빨리 내가 봐야겠다. 저걸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지. 특히나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국회가 다시 봉쇄된 상황이어가지고 이 안에서의 동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밖에 있는 동료 기자들한테 막 개구멍으로 그 부스에 있는 노트북 꺼내갖고 막 건네주고 막 하면서 막 계속 소통하고 하면서 이제 나눠가지고 밖에 장면과 안에 것 나눠갖고 취재하고 그때 정말 정신없이 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실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엄을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영화 서울의 봄이 없었으면 정말로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보다는 좀 화가 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아무런 전시 상황이 아닌데 대통령이 독재를 꿈꾸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기억만 있습니다. 아, 저 진짜로 그 처음에 생중계 봤을 때 그 집에서 씻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생중계 한다고 이제 먼저 기자들이 올라왔고 이 시간에 뭐 생중계를 해. 그래서 봤어요. 근데 봤는데 보고 나서 디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연합뉴스 기사가 속보가 두루루루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겠다. 그때 막 정신없이 운전해가지고 국회로 바로 쐈던 기억이 있거든요. 참, 그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아무튼 우리 두 기자도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땠던 것 같습니까? 네, 이른바 그냥- 내란 종식, 내란 청산이라는 측면에 맞춘다면. 네, 뭐 국민의힘 그냥 사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아직 1년이 아니, 되도록 공식 사과를 국민들이 받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과한다 안 한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되도록 윤석열 씨가 뭐 제대로 재판으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처벌받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계엄의 사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엇이 계엄을 촉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명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만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전반적으로 뭔가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계엄의 피해자라고 하는 건 아주 확실한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안이 많이 가지고 논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좀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과해서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그러니까 합니다. 제 말이. 예. 그러니까 지난 1년은 사실은 퇴행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이 계엄을 반성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를 그려 나갈 것인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나치게 이제 극우 쪽으로 이제 반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그때 막 윤석열 관저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체포를 막겠다고 하고 뭐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하질 않아 또 온갖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2025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언행들을 너무나 공개적으로 대놓고 해왔던 게 국민의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반성한다거나 좀 그래도 지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탄압하고 억압하고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보내놓고 지지율 그 강성지지층 붙들어갖고 선거 치르고 나서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한들 그 사과가 먹힐 리도 없을 뿐더러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사과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유희란 말을 종종 쓰잖아요. 근데 저거는 언어 유희 수준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불경이라고 보는 게 계몽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쓸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그죠? 언어유희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 그러니까.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의원 끌어내라는 말을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식의 말장난을 친 것도 그렇고요. 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 계몽의 수준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경고성으로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의 원내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좀 문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된 1차 대상은 껄핏하면 뭐 탄핵하고 하는 야당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계몽해 주는 계몽 군주십니까?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이미 비상대권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임기 초부터 본인이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서 뭔가 획책했다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저는 더 관심사인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영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영장은 사실 기각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뭐 일반 이제 그 혐의 입증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판사의 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어쨌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물증 같은 것들이 이제 혐의 소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사법부의 정서도 그렇고 저는 새벽에 어쨌든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요새 영장 결과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서요. 이렇게 또 말해놓고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진짜 모르겠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측은 틀리면 그래도 욕을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항상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바라는 거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나 이제 전망 소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전망을 해야 돼, 예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희망과 전망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는 이거 당연히 영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물론 재판부도 당연히 이제 사법부에서도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막상 들었을 때 저게 사법부에서 논리가 맞나? 저 법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지금 맞는 거야? 라는. 그러면 오늘 그 경향이 보도했던 그 엘리베이터 안에 추경호 의원 발언 있잖아요. 예. 그게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추경호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경향신문에서 이제 계엄 이후에 추경호 의원이 했다라고 하는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그 계엄 당일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했던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가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총리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한 안심을 시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 계엄 이후에 나왔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내란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영장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좀 기대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영장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추경호 의원 한 사람을 구속하냐 마느냐의 영장이 아니라 이 영장의 발부 여부가 사실은 당분간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만약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원래 오늘까지 하기로 했던 국민대회를 취소를 하고 경기도 국민대회를 대신에 오늘 법원 앞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추경호대 이렇게 외치겠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기다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기각이 됐다, 추경호가 나온다, 그걸 환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그렇게 함께 역시 정치 특검이 이렇게 우리를 사법 탄압하고 이런 레파토리로 간다고 하면서 12월 3일을 맞는 거잖아요. 1년 지났는데. 자, 그 광경이 우리의 역사의 기록에 남고 뉴스가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그때 그 앞으로 달려가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 현 주소인가라는 큰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죠. 이 와중에 배현진 의원하고 김계리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간에 그냥 이건 논전은 아니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관전평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출입 기자는 어떠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지금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박정환 의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1주년이 되어 가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손절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환에서 이제 명확하게 조금 세게 이제 또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또 발끈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자기 증명이 필요한 거죠. 나는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지만 어쨌든 본인 또 지역구가 서울이다 보니까 그런 정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 우리가 지향하는 바니까 우리 손절해야 돼라고 이제 본인의 또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타깃으로 김계리 변호사와 이제 윤석열 씨 그쪽을 잡은 거고요.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히 더 세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또 김계리 변호사 입장에서도 계속 그걸로 장사하면서 해왔던 사람인데 여기에 또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강성지지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상의 일종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데 보고 말싸움하고 있다. 남들 들으라고 서로한테 하는 게 얘기가 아니죠. 이쪽 저희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특별하게 코멘트를 할 만한 싸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가장 핵심 문제는 이것을 보고도 눈 감았던 그 주변 세력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김건희 씨는 이미 처벌을 받고 있고 뭐 더한 처벌을 내란 특검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와 별도로 사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가 어제 오늘 펼쳐진 것들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럼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뭐 천박이라는 단어 가지고 싸우는 모양새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박하다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 꽂혔는데 배현진 의원의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평가 중에 보면 남편 잘 만난 운 빼고 뭐 했냐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김건희 씨가 이걸 과연 운이라고 생각할까? 오히려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쟁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VJ로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완전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오히려 그 운이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보면 윤석열 씨가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관계에서 일방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김은지 기자 말씀대로 뭐 길게 논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나저나 한동훈, 김종혁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도혁 대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단일 대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혹은 당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당 안에 있는 친한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도 아침 회의 시간에 좀 이렇게 세게 또 이야기를 했죠. 저번 집회에 이어서 그랬더니 이제 사실상 어제가 이제 마지막 국민대회였는데 그 인천 국민대회 장도혁 대표 발언은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보면은 당 지도부 안에서도 굳이 난 너희랑 함께 안 갈 거야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주고 있는 거죠. 우재준, 양양자 모르겠고 김종혁도 다시 징계해야 되고 한동훈도 안 쓸 거야. 그 다음 이번 돌아오는 선거에 네 자리는 없어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우리끼리만 잘 단일 대우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지난 김문수 내세워서도 40%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선거도 잘하게 돼도 우리 선방할 수 있어라는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쟤들 쳐내면. 어제구나 김종혁 전 최고고 인터뷰에서 제가 그 질문 드렸는데 저 단계 가지고 징계 들어가서 그러니까 최소 당원권 1년 정지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년 공천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대표 부분은? 뭐 다음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잠깐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거에 져서 본인이 실각할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지율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지표가 좋다는 등 뭐 국민대회 뭐 성과가 있다는 등 계속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설령 실각을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분이 먼저가 아니라 사감이 좀 섞여 있다는 추측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유명한 그 짤방 있지 않습니까? 장도혁 그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문 박차고 나가면서 이제 그 표정이 완전 상반되는 그 짤 아실 텐데 그 이후로 완전히 틀어진 사이다 보니까 장도혁 대표는 뭐 전당대회 때 사실 그랬잖아요. 한동훈 공천 주느니 전환길 공천 주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입장 바꿔서 한동훈 전 대표나 뭐 김종혁 전 최고나 이런 친한계에서는 에이씨 혹은 이제 왜 뛰쳐나가지 않을까? 뛰쳐나가면 춥고 배고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분당하고 탈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몰이를 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둘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네, 그건 왜 맞습니다. 질문하는지는 알겠죠. 그럼 뭐 그 시나리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예, 요새 오히려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사이가 나쁘셨던 과거에 본인과 악연이 있는 인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과 다시 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적에 적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하고 이준석 대표가 친해졌다. 이 실명을 말하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혹시 과거에 그게 그 청년 최고 했던 그분? 그런 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네.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분만이 아니라요. 뭐 대변인, 청년 대변인을 했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꽤 사이가 나빴던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로 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오히려 있습니다. 반한 연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묘한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근 SNS에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메시지를 남기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비판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선거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도 화해를 했는데 또 다른 뭐 변수가 없겠느냐, 뭐 워낙 생물이다 보니까 싶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근데 태생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게 사실 비슷한 파일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지층이 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기는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세대나 이런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놓게 되면은 보수 전체 파이에서는 같은 부분을 놓고 싸우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자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걸 뺏어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깃발에서의 이 파이 싸움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물론 밖에서 봤을 때 그럼 둘이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좀 연대하면서 모양새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글쎄요. 서로 질러놓은 말도 있고 또 캐릭터도 그렇고 한마디라 둘 다 안 지는 분들이잖아요. 역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복잡하다. 그죠? 좀 놀랍긴 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싸웠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뭉치다니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 명언들 많이 하는 거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근데 그분 이름 왜 말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혹시라도 본인은 또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본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저 전에 들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꽤치 뭐다 아시니까.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중간점에서 장모 전 최고. 네네네. 이야기할게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 정도면 그냥 특종이 된 것 같네요.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